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직접 선택해라.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범죄였다던 만델라. 그는 변화는 누군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약속하는지 이제부터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합니다. 더 나은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출발합니다. 월제명, 화제명, 수제명, 목제명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위해 열일하는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 미래를 여는 압도적 새로움. 기호 4번 이준석.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무엇을 할지를 제 의지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판도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은 뭐 정책이면 정책, 뭐 정무면 정무, 어느 쪽 하나에서도 이 핵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 두 분이 이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더 긴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큽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 공공공을 세우는 선거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선진 국가잖아요. 기적을 만든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보다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은 DJ 대통령 또 YS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한 아주 상징성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업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셨지만 또 이룩 하셨지만 검소함이나 또 검약 이런 것들에 대한 청렴 이런 게 상징성으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네. 국가의 그 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 의원님 지금 힌트 먼저 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힌트를 엄청 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선은 맞추시면 좋은데 국민의힘의 네. 땡땡땡을 국민의 땡땡땡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데 땡땡땡 정답. 정답.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다.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다. 이 앞에 설명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딩동댕. 딩동댕. 진짜요? 역시 제가 방송을 다니니까 네. 제 머릿속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오, 예? 지금 다 그냥 오히려 당황하셨는데요. 지금 정답 맞추시고. 네. 저도 정답 놀랐어요.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네. 하던데. 그럼요. 네. 지금 저도 놀랐어요. 연구를 엄청 하고 왔네요 우리 김 기자님. 아니요, 뭐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게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소위 친위 구테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고 국민의 심판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까지 왔는데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막 터지고 계엄이 터지고 내란이 막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자존심
선진국까지 갔던 자존심이 한꺼번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선거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로 네. 성일정 의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저희가 약간 이제 중단하고 답을 먼저 맞췄는데 이어서 이제 이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김성환 의원님이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국민들 상처드린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누구도 계엄을 옹호하거나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얘기한 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 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단 말이죠. 그럼 미래로 가는 선거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는 거지.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유럽을 방문했을 때 DJ 대통령, YS 대통령이 갔었을 때 그 대접을 봐보세요. 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에 대한 레스펙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한 이력을 충분히 갖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존경을 받는 것은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으로 선거는 미래를 하는 건데 따져보는 건데 또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건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외국에 나가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 그러냐? 이재명 참 이 방송이어서 참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숱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쌍욕에서부터, 그지요? 조폭을 변호해 선거부터 검사 사칭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범죄의 혐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과 사범이에요. 이 검사 사칭에서부터. 응?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도 선거법도 유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보낸 거예요. 무죄였으면 결론을 냈겠지요. 아니라고. 자, 그런데 12개 혐의에 8개, 5개 재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러한 후보가 외국에 나갔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국민들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 나가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워낙 뭐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마화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뭐 대장동에 그분이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이 뭐 엄청난 금액을 뭐 뒷돈을 받았네 뭐 이런 마타도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소위 정치검찰을 통해서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아, 이재명에 대한 그런 악마화가 이게 사실과 다르네. 그리고 이제 소위 전과 사범도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네.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무슨 비리를 혹은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소위 성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생긴 일이네.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명이 전 국민적인 이 상당한 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생각보다 저는 매우 현명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 이제는 사리분별을 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대한민국 국격에 훼손되지 않게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본부장했던 인서병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여기에 로비스트로 아시아 디벨롭멘트인가 그래서 여기에 로비스트로 고용돼 가지고요. 백몇십억을 받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몇십억을 70억인가 얼마를 받고 나머지 못 받아가지고 소송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대법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징금 70억인가를 냈고 맞았고 실형을 지금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 봐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고 전영수 씨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성남시부터 모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가셨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 하고 유서를 남겼어요. 김문기 같은 경우는 단군 이래 최대 훌륭한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대장동의 실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아주 최고 핵심이었어요. 요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 때 직접 뽑은 사장이에요. 최측근들이 다 세상을 뜨고 도합 7명이 하면서 세상에서 지금 뭐 세상을 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비서가 이런 일 하나 연루돼 가지고 우리한테 유서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을 비롯한 이것도 저희 당이 제기한 게 아니고 3년 전에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기했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을 한 건데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회자님 네.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무리만 하고. 네, 의제 제기된 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네.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네. 이제 저희 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 또 대통령 돼서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뒷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에 여러분이 거론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 검찰 또 뭐 판사 이런 분들이 다 거론이 됐는데 그분들이 모두 국민의힘과 연관이 되는 분들이 이 소위 50억 클럽의 멤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실제로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맡아도만 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덮어 씌우는 것,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민적 신임을 잃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악마화하려고 했던 그런 그 방법만 유지하다 보니까 오늘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된 거 아닌가, 그런 면에 참 안타깝습니다. 자, 네, 이제 미래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판도라 상자 열고 이렇게 시작부터 열띠게 토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각 당의 이 중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되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 후보들이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좌파를 다 해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것은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40의 도전입니다.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준비된 대통령,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민생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40대 젊은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첫 일정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김성환 의원님,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광화문이 이 민주주의의 성지의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을 때 광화문에 수백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소위 촛불을 들고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8년 후에 그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뀌어서 헌법재판소 앞에 거의 매일 그 응원의 물결이 있으면서 이 빛의 혁명을 이뤄냈던 것도 광화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아마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그 청계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복 입으려고 하는데 안에 하얀색 방탄복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보니까 카메라에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던데 일부러 그냥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 뭔가 메시지를 좀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테러 위협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은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눈에 띈 거는요, 이제 그동안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이제 오늘이 선거운동 첫날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운동복과 운동화를 갈아 신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옛날에는 그 방탄복이 까만색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넥타이를 입거나 속에 뭐 옷을 입더라도 그 까만 그 방탄복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하얀색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방탄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네. 잘 모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까만 방탄복보다는 하얀 방탄복이 좀 더 어울리더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석 의원님, 이렇게 그 방탄복을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준다면 이 테러 위협을 좀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광화문 선택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건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극 체제에서 민주적인 이게 운영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학살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에 계승하겠다라고는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와 닿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탄복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야 후보 누구를 막론하고 후보가 보호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특별히 경호를 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러한 신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해서 색출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부풀린다고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심리적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 옛날 가덕도 공항에서 이렇게 칼을 좀 맞으셨잖아요. 정말 잘못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복귀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는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그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많은 언론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언론을 좀 까다롭고 이 여러 가지 질문이 힘든 게 많잖아요. 이거를 좀 따돌리기 위한 어떤 연막 전술이 아닌가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말 못할,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대법원장 뭐 탄핵에서부터 이 법을 지금 현재 위인 설법을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정말 험난했습니다.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1월 2일 날 부산에서 일종의 이제 괴한에 의해 가지고 네, 부산 가덕도 가셨을 때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1cm만 더 들어갔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3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후보를 법으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최근에는 조희대 이 대법원이 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비고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실제로 일종의 테러, 일종의 이 총기 혹은 폭약에 의한 테러, 이게 가장 걱정된다는 얘기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저 일반 주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그 일종의 선거운동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트럼프처럼 피습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장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경찰과 국정원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7건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러시아에서 뭐 소총이 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서 지금 경찰과 국정원 등에서 지금 요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오직 그 저는 뭐 국민의힘이 다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노력만 해왔기 때문에 또 여전히 그런 세력,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걱정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참 많다. 네. 뭐 걱정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본 내용은 좀 더 이제 조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제 기호 2번을 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김성환 의원님 판도라 살짝 열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이번 대선은 국민의 땡땡땡을 세우는 선거다. 이거는 이제 성일종 의장님이 하셨던 얘기고, 네. 후보 교체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국민의힘 땡땡땡. 이게 이제 제가 내는 땡땡땡. 자, 정답 문제입니다. 맞춰볼까요? 부럽다. 부럽다? 어때요? 정답인가요? 땡. 땡. 땡땡. 정답 땡땡 뭔가요? 네. 후보 교체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국민의힘 쫑났다. 쫑났다. 네. 왜일까요? 표준어로 끝났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후보가 교체됐다는 거예요. 진짜 야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후보 사퇴에 대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고 비대위가 1시경에 후보 교체를 결정하고 후보 등록을 받는데 새벽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겠다고 하고 새벽 3시 넘어서 오직 한덕수 후보가 32개의 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국민학교 저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한밤중에 생긴 일종의 국민의힘 내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보면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게 정당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쫑났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저희가 시간으로 재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희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는 한 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통합선대위도 이제 출범을 시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후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선대위원장직 거절을 했는데.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좀 앞장섰던 우리 성일종 의원님, 이 거절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네. 실무적으로 뭘 이게 도울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분명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고요. 그런 네. 사실이 없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쿠데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내용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의 경선하는 와중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느냐라고 여러 분 물었잖아요. 질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들을 다 했단 말이죠. 한 분 빼고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이런 뭐 일 때문에 이게 이제 7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내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10일 날까지 이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당에서 전 당원을 상대로 해서 80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한테 이 단일화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 물은 거죠. 그러니까 84% 정도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하라는 게 87%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측이 협상을 한 겁니다. 빨리 단일화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까지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응? 후보를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럼 당원한테 의사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대위나 선거관리위원회 그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한테 후보를 교체해도 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고 찬성을 하면 당사자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로 간다. 그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원들이 교체하지 않는 게 많다라고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뜻에 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쿠데타고 이게 왜 그렇죠? 절차적 그래서 민주주의에 그렇습니다. 따른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김성원 그대로 의원님 진행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에 그런데 이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은 우리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한 거라는 거죠. 민주당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나요? 그런 일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거기 1급 체제이기 때문에 없죠. 1급 체제이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니, 자, 김성원 의원님 말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성일종 의장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후보를 전격 사퇴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또 전격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들한테 그 의사를 확인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한번 바꿨다가 또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고 났더니 후보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뀌어 있고 또 자고 났더니 한덕수에서 다시 김문수로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다수가 단일화되기를 희망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민주적 절차에 거쳐서 하라는 거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갑자기 후보를 사퇴를 시켜버리고 또 한덕수 후보가 야밤에 자기 혼자 후보 등록하고 이 과정은 잘못됐다. 이제 그런 걸 지켜보면서 후보 교체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권리가 회복이 됐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이 했던 그 절차들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후보로 선출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도부는 후보를 중심으로 일단 뭉치고 그리고 밖에서 혹시 단일화를 후보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사리 이 후보가 되자마자 5월 3일이죠.
후보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찾아와가지고 사실상 이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 당 후보를 오히려 찬밥 취급하고 한덕수 후보를 마치 자기 당 후보인 것처럼 대접하면서 단일화를 압박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김문수 후보도. 그런데 그것도 다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또 다 지켜본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축약해서 한 것이죠. 너무 시간이 축약이 없다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러다가 거예요?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그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를 않아요. 요거 그거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원들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거예요. 네, 일단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내 한동훈 후보, 당 외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이제 하나로 끌어안아야 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내 세력인 한동훈 후보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한 약 2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 계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걸로 전망하세요? 후보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홍준표 전 후보가 말씀을 하셨듯이 지게에 쓰는 작대기도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모든 걸 다 모아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대통령을 지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거기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알아서 판단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더라도 물밑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네. 그걸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가 어렵죠. 지금은 당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여기에 도와줘야 돼 일단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원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외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랑은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서 이재명 대표랑 이 격차가 좀 좁혀지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1차적인 과제가 일종의 이제 계엄의 강, 윤석열의 강을 건널 거냐 건너지 못할 거냐 이 문제가 저는 1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정치학자들 얘기는 이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보수가 가져야 될 전통이 법을 지키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이 원칙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보수인데 그 한밤중에 소위 위헌 불법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옹호하고 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이 부정선거 탓이라고 하고 야당 탓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게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또 특히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극우 정당의 공동대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시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이 저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지도가 그럼 올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범보수 단일화도 좀 어려울 것이다.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소위 윤석열의 강을 건너고 소위 보수가 보수답게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 끝에 가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문제부터 회복돼야 네. 여기에는 저희 좀 10초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계엄은 이미 심판이 받았어요. 파면이 됐어요. 이걸 자꾸 이제 요리해 먹고 싶은 거지요. 그다음에 극우 정당이라고 해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이석기 잔당 같은 경우는 극좌를 뛰어넘어서 종북 세력이에요. 위헌 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됐던 거예요. 아니 민주노총 같은 일부야 아주 악성의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하고 다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극좌 정당입니까? 저는 지금 그런 논리는요.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자, 저희가 이제 30분 이제 정도 우리, 이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팽팽해서 근데 이제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두 분 또 오시면 저 이 주제 이어 나가면서 또 대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흉상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민주당 네. 대선 캠프 기자실 공식 오픈 행사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 사실은 언론인 출신이시면서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기자들 한참 어린 후배들 약수 막 아까 하셨는데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좀 부럽던데요. 어떤 점이 부러우셨어요? 저는 그 직업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았는데. 이재명 캠프에 네. 합류하시기 전과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랑 이 생활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제 마음 자유인이니까 네.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말하자면 제 마음대로 시간을 썼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아침 일정한 시간에 나와야 되고 네. 또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일정이 있으니 그것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만큼 더 편하게 살았으니까 네. 조금 더 구속도 받고 살아봐야죠. 그래 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 위원장님 만나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12.3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요.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봄이 쉽게 오지 않을 거다. 내년 봄을 넘기려면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은 더 핍박해질 거라는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면 서민들의 분노가 쌓여서 봄이 온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매년 봄이 정책으로 늘 불안정한 계절이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제가 뭐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늘 봄이 시끄러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보셨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까?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봤었고요. 어떤 특히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정말 여러 번 놀랬거든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도 안 되는 분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쨌거나 민주적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통치자의 위치에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일 것 같으면 국민하고도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될 텐데 늘 그 양반은 뭐 술을 좋아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거의 매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만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세상 변화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됐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을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이 상식인을 뽑자는 거예요. 상식인을 뽑자.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이 대통령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평범하면서 그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득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권력은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설득하려면 자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 논리가 있어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갖춰야 되지만 재능 있는 분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 정, 청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 소위 말해 이렇게 삼박자가 딱딱 맞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면도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저를 모시고 싶었다고 하는 건 좀 나시화끈거리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한번 도와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결심까지 한 건 아니고요. 결심까지는 아닌 거. 뭐 그렇게 거창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여러 가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를 보고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안 한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특별히 저한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하면서 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도 없고 네. 다만 전에 이제 몇 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더라고요. 언어 습관이 무슨 뭐 추상적인 문자 쓰거나 이게 어디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 네, 일상 용어로 그냥 뭐니 해도 이제 민생이 국정의 기본이고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세상사라고 하는 게 답하고 길이 없어 보여도 또 얘기하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 수도 있고.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상스럽지 않다고요. 아, 상스럽지 않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언어 구사 능력만이 아니라 속에 일정 수준의 교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정된 분이고 네. 네. 그리고 상당히 예리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막 본인이 막 예리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네. 꾸밀려고 하지 않고 네. 저는 그건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면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될 자격은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기초단체장을 하고 네. 광역단체장을 네. 했어요.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축적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네. 민초들의 삶을 봤잖아요. 그걸 관리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 자리를 안 거친 사람하고 거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위원장님 개헌 필요성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4년 중임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적기라는 거 아니에요. 전 이런 때 좀 대담하게 헌법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시점에 한번 입장을 좀 얘기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대선 과정이든지 네. 그런 때 개헌이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요. 국민들한테 내가 생각하는 헌법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말씀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헌법 가지고는 어렵다는 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건데 전면적인 걸 고치는 게 어렵다면 꼭 이거는 고쳐야 된다 생각한다든가 그런 뭐 후보 나름의 어떤 생각, 판단 이거는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대법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 내셨었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랬나요? 네.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발표해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이 좀 늦어졌어요. 왜 법원이 이렇게 막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일단 멈춤을 했다고 보세요? 가장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의사를 당연히 그 양반도 평가를 했겠죠.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지금 가장 지지도가 높은 월등히 높은 후보 아니에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조금 우리 조치를 미루자 하는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분이 그냥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모르고 했다면 몰라도 이미 알고 알고서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럴 적에는 그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국민의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한때 몸담고 있던 정당인데 네.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관심을 뚝 끊으셨어요? 관심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뭘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럼 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관심 안 가지셨으면 안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예비 후보가 이 대선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 지낸 사람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탄핵당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거 못하겠어요. 위원장님이 이제 중도, 보수를 이제 다 아우르는 책사
되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저는 책사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왜 책사라는 말 듣기 싫으세요? 위원장님이 이제 중도, 보수를 이제 다 아우르는 책사로 되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저는 책사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왜 책사라는 말 듣기 싫으세요? 왜냐하면 네. 전략과 책략은 사람들 받아들일 때 달라요. 책략이라는 건 좀 어두운 지혜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나는 절대로 어두운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에서 네. 다시 네이밍을 해드릴게요. 뭐예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략가. 괜찮죠, 이거는? 그거는 제가 쓰기에는 너무 커요. 아유, 그냥 받으시면 되죠. 또 뭘 또 겸손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머리 안 맞는 걸 어떻게 받아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대선 선거 운동을 좀 해야 될까요? 그건 비밀인데. 하나만 좀.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비밀 누설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범보수 빅텐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빅텐트가 어떤 경우든 쳐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어떤 자기들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빅텐트를 친다는 건 좋지만 누구누구의 반대를 하기 위해서 빅텐트를 친다? 그게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분들이 뭐를 비토하려고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국민이 그 지지해 주겠어요?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한 곡 선정해 주시죠. 노래요? 네. 노래? 살다 보면 알게 돼. 그게 노래 제목인가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인가? 빌공짜? 빌공짜 콩. 빌공짜. 그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비운다는 의미를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뭐 이런 가사가 이렇죠. 네. 자기를 돌아다보게 만드는 그 가사라서 네.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아서 그 혼자 집에서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노래 부탁드려 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래는 별 소질이 없고요. 정말 바쁘신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쁠 거 없고 네. 이렇게 영향가 없는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옥 같은 말씀. 아이고 참. 저희가 원래 어르신이라 되게 깍듯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악수 한번 하고 끝내는 네.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네. 어르신은 전 정신전형이 잘 봐서. 오늘 판도라 이슈 토크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판도라 새 가족으로 합류하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판도라가 이제 상자가 열리고 나면 모든 게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 남은 건 희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찬 기대를 안고 예,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 뭐 선거 워낙 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선거 때마다 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너무 이제 기승을 부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쉬운 방법이고 당장 눈앞에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대 후보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네거티브에 대한 욕구가 그 후보 주변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한테 이게 뭐 좋습니다. 이게 그 후보의 무슨 약점이다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선거판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실제 뭐 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죠. 실제 가져오는 사람들 내용이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터뜨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거 정말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 이제 그냥 삭제하고 그렇게 하죠. 요번에 이제 경선이고 기간이 짧아서 그렇긴 한데 한동훈 후보 경선 캠프에서도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가동을 했었나요? 당연히 다 하죠. 어느 캠프든지 간에 경선에도 경선일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조직적인 마타도 그리고 뭐 전혀 가짜 뉴스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대개 이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4-5명 정도가 법률 검토를 계속 해 오는데 근데 이게 워낙 가짜 뉴스가 쏟아지니까 그걸 참 그 쫓아가기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친중 좌파다, 무슨 뭐 좌파 단체에다가 기부금을 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다,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뭐 제가 나중에 사례도 들어 보이겠습니다만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마타도를 만들어내는데,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니땡 굴뚝에 이제 연기나는 경향인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자 뭐 이런 방침을 좀 정하셨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난다 안 난다라는 이건 옛날 얘기고요. 네. 그 아니땡 굴뚝에 그 연막탄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떼지 않아도 연기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판에서는 네. 그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계속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대응은 다른 게 없고, 일단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프레임 자체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 배신자야, 뭐 너 성추행범이야, 그러면 나 성추행 안 했어, 나 배신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모르던 사람들도 저 사람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 문제의 한계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단 묻지마시 폭로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나지만 그 이후 사후 어떤 그 처벌은 없다. 근데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좀 하셨고, 예, 그때 수석 대변인을 했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경선과 달리 대선 때는 어쨌든 이 대응팀의 규모도 더 클 텐데, 보통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편인가요? 뭐 그때 숫자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가짜뉴스 대응팀 해가지고 그런 대응팀에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게 최소 당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이상은 그 상시 모니터링을 하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꼭 그런 대응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선거 단위 또는 뭐 그 개별 의원실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아까 김정혁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답답한 거는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폭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것에 대한 진위를 계속 캐물어야 되는데, 반대로 터트리면 이제 그 마이크가 당사자한테 가죠. 이런 제기가 되는데 사실이냐? 근데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닌 거를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선거 국면에 본인이 공격받을 만한 것들은 미리 좀 준비들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부분에서 딱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좀 있고 그런가요?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되게 사전에 이제 이렇게 소위 필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보에 대한 신상 문제를 경선 때부터 다 점검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 신상에서부터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라도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먹잇감이 됐건 뭐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한 그 대응팀을 그 상시 가동을 해요. 그 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엔 법조인 출신, 그리고 과거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쪽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네거티브 공방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선거 판세를 이제 좀 좌지우지하는데 이제 유용한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고는 했는데, 이 15대 대선에서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병풍 논란에 휘말리면서 판세도 뒤집히고 대선에서도 이제 고배를 마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16대 대선에서도 아들 병역 관련 문제로 다시 이제 발목이 잡히면서 대권의 꿈이 멀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훗날 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나 당이나 네거티브에 대해서 너무 대비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정혁 최고는 당시 16대 대선 때는 정치부 기자셨으니까 97년도 선거도 있었고, 그때는 신한국당을 출입했고, 그다음에 2002년 대선에는 민주당 반장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마 이해창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선거 판세가 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실이 아닌 얘기였잖아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뭐 그 아드님들 그 두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막 거론되면서 몸무게가 몇인데 이게 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의 일가가 모두 병역 기피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허위 가짜 뉴스가 뭐 광범하게 퍼져갔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퍼져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범죄죠. 굉장히 큰 범죄인데 그것이 저는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제 이회창 그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대쪽 판사니 뭐니 해서 굉장히 증류소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증류소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은 그거는 증류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끗하다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병역 기피자 자식들을 조직적으로 병역 기피시킨 사람이야? 라는 그러니까 아주 극히 대조되는 두 개의 이미지가 확 만들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10% 이상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지지도가 폭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과거 인연인데 네. 같은 회사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 아드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졸제 그 우리 연구소에 이 직원들 전원의 그 체중 뭐 신체 검사 내는 각 정당에서 이제 내놓으라고. 지금 같으면 그거 개인 정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요구가 왔다고 이제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 당시에 아까 지금 김정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회창 후보가 이 네거티브의 그 가장 이제 효과를 많이 악영이나 부정적인 효과를 거둔 거는 대응을 안 한 것, 그리고 본인이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네거티브는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럼 국민들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회창 그 당시 후보의 제일 장점이 뭐겠어요? 깨끗한 대쪽 판사도 있지만 굉장히 엘리트로 성장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문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대법원 판사, 감사원장 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사회의 그 공격을 할 때에는 그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게 소위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특권 계층이 병역에 대해서 자식들의 병역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소위 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 현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무섭다는 건 뭐냐면 전혀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네거티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야 된 거죠. 사회적 관심사가 병역 기피. 야,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자식들의 병역 기피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그게 결국은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네.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김대엽 씨라는 분을 의인이라고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정의를 구현하는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공당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 지지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김대엽 씨가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 짓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게 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은 무슨 케네디 암살 사건의 배우가 누구냐라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면 그 이후에 공당에서 제기하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는 게 참 나쁘면서도 이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네. 특히 그 뒤처지고 있는 후발 주자들 입장에선. 근데 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정치권에 있지 않았을 때라 김대중 대통령 당시 그 이회창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근데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좋았던 거는 후보 당사자인 당시 김대중 후보나 당의 공식 기구가 이걸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네거티브에.
15대 때.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도리어 이제 그 정책이나 포지티브한 이런 정책적인 걸 얘기했고 이 네거티브는 전혀 다른 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김대중 후보 당선됐지만 김대중 후보나 민주당이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완전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나 공식 캠프가 전체가 네거티브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네. 그 선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네.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김대엽 사건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이 생태탕 사건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이제 생태탕집 그 모자 증언을 토대로 민주당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갓당 측정 현장에 이제 방문했다 막 이러면서 공세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네거티브 전략은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홍 대표님은 이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 얘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때 그 정책위 의장 맡고 있었고 네. 중앙당에서 맡고 있어서 직접 뭐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 의견을 드리고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캠프가 하는 것. 제가 과거 이낙연 후보님 그 캠프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제가 이제 TV 토론 앞두고도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이낙연 후보님한테 대장동에 대자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번은 안 하셨어요. 인천 TV 토론인가 앞두고는 아예 안 하셨고 나중에 이제 광주 가가지고 이제 와장창 그때 이제 제가 못 따라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못 따라가셨어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가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어도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네거티브도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는 되게 포지티브한 자기 정책을 잘 설명하고 그게 먹혀야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측에서는 네거티브를 일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후보를 포함해서 캠프 전체가 네거티브에 달려드는 순간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전 우리 당내 경선도 그렇고 그때 그 대장동 문제 갖고 막 해서 결국은 그 도리어 네거티브한 게 부정적으로 그 작용을 했던 네. 기억이 있고 또 마찬가지죠. 이 서울시장 당시 후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문제를 그 생태탕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니까 또 희화화돼 버린 거예요. 도리어 이 문제는 내곡동 개발과 관련돼서 특혜 비리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당의 전략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생태탕 집에 갔냐 안 갔냐로 문제가 그 딱 포인트가 돼 버리니까 더 우스워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이 네거티브 폭로전이 의도와 달리 조금 이제 역풍을 몰고 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14대 대선 직전 터진 이 초원복집 사건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시 이제 도청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만 해도 YS는 끝났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행위 자체가 더 큰 반감을 불러와서 보수가 결집을 했습니다. 김종욱 최고위원님 왜 이런 결과가 온 걸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확 뒤집은 거잖아요, 판을.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YS의 초원복국집 사건은 그 도청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도청에서 나온 내용보다도 네. 야, 그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해서 뭐 대통령 뽑아야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YS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YS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 영남 그 YS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도청 자체가 옳지 않다. 이건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역으로 치고 나갔는데 이 YS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내각제 합의각서를 써줬었는데 내각제 합의각서가 보도가 되니까 네. 이건 나를 죽이려는 음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산으로 내려가 버려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항복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YS 김영삼 대통령의 승부사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링컨에 대해서 링컨이 좀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을 놓고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고 막 욕을 하니까 링컨이 내가 두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라고 해서
확 뒤집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후보님은 나보다 경험이 적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공격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도가 확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인이 부역을 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후보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홍 대표님 이런 경우 어쨌든 재발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회에서든 어떻게 뭐 법안이든 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된 법안을 찾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하고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가짜 뉴스의 폐해를 뭐 문재인 정부도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이거는 법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보다 물론 법으로 해소하는 거에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민사법적으로 좀 엄격해줘야 돼요. 민사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 민사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개 이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거든요. 명예훼손이. 외국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 비용이 나옵니다.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대선 후보를 한 명 낙마시키는데 기껏해야 1000만 원에서 많아야 2000만 원 정도의 그 명예훼손 비용을 치른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했다가는 엄청난 비용의 민사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건 그렇다면 저는 가짜뉴스 대응을 굳이 이 형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민사법으로 해서 민법에서 그 피해 보상으로 저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하더라도 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언론 환경에서 좀 더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TV 토론 과정에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예,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하도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잘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미국 언론들이 그 자리에서 누가 한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하는데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제 신속 보도보다는 어떤 후보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사실관계를 꼼꼼히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속보 경쟁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SNS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문제예요. SNS에 예를 들면 이 후보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때 했던 건데 저는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임박하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가 투표일이 한 일주일 후인데 그 임박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게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으로 게시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기간 내에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게시를 중단시키는 보류하는 형태로 해서 이후에 하는 그런 방법들은 한번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제가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수호돼야 된다는 입장인 건 뭐 분명해요. 근데 이게 활자 시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하고의 표현의 자유는 좀 다르다. 환경이 너무 다르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는요. 내 몸을 내가 망가뜨릴 자유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마약을 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세요? 내가 내 몸 망가뜨리겠다는데. 근데 그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SNS 시대에는 그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가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독일에서는
100만 명 이상인가 뭐 어떤 일정 이상의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짜 뉴스를 실었을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장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 중에서 완전한 가짜 뉴스일수록 더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동훈 후보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갔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잘 보고 그 이영훈 목사님이 축도 기도까지 해줬어요.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1시간쯤 뒤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가 돌았냐면 한동훈이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박살났대.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빛의 속도로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들이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막 붙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오히려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일수록 오히려 이게 더 잘 퍼지는구나.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제 소송 네. 예를 들면 민사소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위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만 이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횡행하는 거예요. 네, 이 대선 앞두고 저희가 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이 마무리는 이제 판도라답게 수치인 분명 편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이제 소속 정당이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막아보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시원하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치 분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각 선거 캠프에 대변인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수석 대변인을 캠프에 대변하면서 고발을 안 당했습니다. 저는 상대당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 소속된 정당이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선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바로 받아주시죠. 저는 양쪽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첫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국민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가 사라지는 세상 빨리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범죄가 사라지는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